전쟁 이슈에 가려져서 그렇지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무서운 내간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바로 사모펀드 이야기입니다. 자,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했던 영상이고요. 자, 이제 때가 되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제가 현재 이 사모펀드의 미국의 위험한 모습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자, 요거는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썸네일에도 밝혔지만 사모펀드의 원조이며 대가가 바로 트럼프입니다. 본인이 워낙 이거를 잘하는 치트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흐를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저희가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자, 이 영상은 1부와 2부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사모펀드와 연관된 종목은 무엇인가? 이거 미주놀에서만 추천받을 수 있는 뻔한 종목 이야기 안 하죠. 저희는 2부 순서에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올해 2026년 사모펀드 리스크의 시각적 분석입니다. 중앙 피라미드 보이시죠, 여기? 그렇죠? 자, 가장 핵심적 부분은 이 중앙 피라미드는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섀도우 뱅킹 이야기를 하는데, 자, 보면 은행 대신 사모펀드가 기업에 빌려준 돈이 무려 1조 7천억, 1.7 트릴리언. 와, 이거 뭐 상상도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이 금액에 육박하고 있고요. 자, 이 자금이 제도권 은행 밖, 통상 우리는 이걸 갖다가 그림자 금융이라 얘기합니다. 섀도우. 자, 제도권 밖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전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엄청난 뇌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밑에 있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죠. 그렇죠? 스피로버 리스크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하단 기둥, 요 밑에 보면 트럼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디리굴레이션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하단 기둥은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상징하는데, 규제가 풀리면 시장은 당연히 커지죠. 그래서 실제 규제를 풀어줬더니 시장이 커졌습니다. 근데 그만큼 뭐도 커졌다? 리스크도 커졌다. 라고 하는 것을 현 상태로 지금 시각화한 거거든요. 자, 왼쪽 한번 볼까요? 자, 사모펀드가 급기야 병원과 요양원을 인수한 뒤에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병원과 요양원까지 침투한 사모펀드는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자, 스텝 컷 클로즈, 비용 절감을 위해 일단 사람부터 자릅니다. 인력을 감축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스텝 컷하고 돈 안 되는 병동은 폐쇄해버립니다. 자, 이 차트를 보면 1980년대부터 여기죠.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사망률과 시설 방치 지표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똑같죠. 이것은 결국은 돈 안 되는 것은 쳐버리는, 생명보다 돈을 더 우선시하는 결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의 주택 매집이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죠. 이 부분 여기 보면 특히 썬벨트 지역이 위험합니다. 자, 썬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남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나서지 않을 수 없죠. 본인의 텃밭인데. 자, 썬벨트 지역에서 사모펀드의 주택 점유율이 놀라지 마십시오. 코로나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임대료 상승 폭탄이 임금 상승을 압도하며 이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있는 요거. 자, 주택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추월한 지 오래가 되어서 뭐 뉴스를 통해 많이 들으시잖아요. 뭐 미국에 사는 사람들, 뭐 여기 좀 오래 사시는 분들도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집 사는 시절은 다 끝났다. 젊은 층들은 아예 포기했죠. 그렇죠? 집을 왜 사? 그 돈으로 코인이나 하지. 막 이런 생각까지 지금 나오게 되는데, 자,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기업을 사서, 이거 바이아웃이라 그러죠. 자산을 쪼개서 팔아버리고 부채를 떠넘기는, 그렇죠? 어셋 이제 스트리핑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조금 이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장난감을 파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도 어릴 때 참 아이들 어릴 때 많이 갔던 토이자러스. 또 결국은 파산시켜버리죠. 자,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1980년대에는 LBO 광풍, 이따 LBO 광풍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000년대에는 리테일의 붕괴, 그리고 현재 2026년에는 사모대출 및 주택 이슈까지 리스크의 진화 과정을 한눈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쟁 이슈에 지금 가려져서 그렇지 정말 이게 터지면 정말 끝장납니다. 제2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능가할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연기금을 비롯해서 한국의 수많은 기관들도 여기에 엮여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좀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뜨거운데 크게 세 가지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헬스케어 및 요양원의 약탈적 운영 논란. 최근 가장 큰 뉴스는 사모펀드가 병원이나 요양원을 인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입니다. 이따 제가 유나이티드 헬스 이야기도 좀 하겠지만 여기와도 연결이 잘 돼 있거든요. 이슈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인력을 감축시키고 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환자 케어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파산하는 사례, 스튜어드 헬스케어가 속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등이 올해 2020년 의료계 기업 범죄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사모펀드 경영진 약탈적 운영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최대 6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아주 강력한 규제안이죠. 6년이 아니라 한 600년 썩혀야 되지 않나? 자, 두 번째 이슈는 섀도우 뱅킹과 시스템의 리스크입니다. 사모펀드들이 은행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모대출,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상황은 이렇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도 사모펀드들이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며 몸집을 불렸는데 최근 일부 기업들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거죠. 자, 은행과의 연결고리도 있는데요. 대형 은행들이 사모대출 펀드에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고 있어 만약 사모펀드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은행권까지도 전염될 수 있다는 불투명성이 뉴스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상업용 부동산. 한때 이슈화됐는데 살짝 좀 가려졌죠. 이 상업용 부동산 및 주거용 주택 매입의 규제인데요. 자, 미국 내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중에 하나로 사모펀드의 조직적인 주택 매입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매집이죠, 매집. 내용은 이러한데요. 사모펀드가 저렴한 매물을 싹쓸이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는데 이에 따라 사모펀드의 주거용 주택 소유를 제한하려는 법안들이 주정부 차원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업용 부동산 및 주거용 주택 매집 규제, 그 다음에 섀도우 뱅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는 두 가지의 이슈, 사모대출과 주거용 부동산의 매입. 최근 월가에서는 은행 대신에 사모펀드가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는 일명 사모대출 시장이 무려 1.7 여기 나오죠. 1.7 조달러 규모 트릴리언이죠. 급상정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시장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은행의 빈자리를 채우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부작용입니다. 2023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SBB. 그 파산 이후에 전통적인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급한 기업들이 그래서 은행이 안 되니까 사모펀드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사모펀드는 은행보다는 빠르고 유연하게 거액을 빌려주지만 그만큼 금리가 높죠. 그죠? 남대문 사채시장처럼. 사모대출의 대부분은 변동성 금리입니다. 고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돈을 빌린 기업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좀비 기업이 되거나 소리소문 없이 파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들이 이 대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대형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는 구조가 시스템의 리스크인데요. 즉 기업이 무너지면 사모펀드가 타격을 입고 결국 그 돈을 빌려준 대형 은행들까지도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불투명한 연결고리 핵심의 포커스입니다. 자, 또 하나 사모펀드의 내집 마련 방해와 주거권 논란이. 얼마 전에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 못하게 하겠다라고 법안으로 막 행정명 서명했잖아요. 그만큼 좀 심각한데 미국 내 중산층과 서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점이 이 지점이죠. 사모펀드가 알고리즘을 이용해 일반 주택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일명 코퍼레이트 랜드로드라고 기업형의 집주인. 예전에는 사모펀드가 대형 오피스 빌딩에만 투자했습니다. 없었던 게 아닙니다. 주택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일반 서민들의 이 싱글 홈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싱글 패밀리 홈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한두 채가 아니라 수만 채씩 사들이면서 자, 집 장사하기 시작합니다. 임대 수익이죠. 자금력이 막강한 사모펀드가 시장에 나오자마자 현찰로 집을 사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반 개미들은 입찰 경쟁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집을 사모펀드는 좋은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를 가파르게 올립니다. 그리고 수리비용, 새로 요즘 재건축 정말 많이 하잖아요. 이 수리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시켜버립니다. 제가 며칠 전에 LA 한인타운 나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다 부시고 줘요. 다 부시고 짓고 난 다음에 렌트비 올려서 그 비용을, 근데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새 집을 들어가려고 그러지 이제는 오래된 집 안 들어가거든요. 비싸더라도 새 집. 그리고 새 집에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죠. 1층에는 피트니스, 그 다음에 2층에는 자쿠지, 수영장. 사실 예전에는 하우스에 살아야지만 누릴 수 있었던 편의시설을 이제는 아파트 옥상에 만들고 계공원 만들고 웬만한 거 다 만드니까 세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오면은 요가 클래스 끊어도 이제 컷해도 되겠네. 짐 다닌 거 컷해도 되겠네. 우리 강아지 드디어 2층에 올라 산책시켜 주겠네. 그러면은 500불 1000불이 그대로 어떻게 된다?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집을 산 사모펀드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임대료를 가파르게 올리고 수리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고 이는 다시금 CPI, 인플레이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 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소용돌이처럼. 자, 한때 바이든 행정부는 사모펀드 주택보호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도록 했지만 새가 세 발에 피었죠. 그렇죠? 그렇지만 트럼프도 바이든 때하고는 조금 차별화되는데 그럼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자, 이걸 어떻게 막고 있을까요? 사모대출과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탈규제를 지향하지만 규제 많이 없애잖아요. 기업 친화 중심으로. 사모대출 시장에 대해서만큼은 미국 우선주의와 실물 경제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좀 고개가 갸우뚱되죠. 자,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최근 강의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모대출 시장의 불투명성이 대형은행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스템 리스크를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이자율을 10%로 제한하겠다면서 파격적 제안을 한 바 있죠. 작년에. 기억나시죠? 이는 고금리 사모대출로 연명하는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돈 못 벌게 하겠다. 중소기업들이 사모펀드의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는 대신에 규제가 완화된 전통 은행권에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되는데 이 그림자 금융의 비중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더불어 트럼프는 올해 초 1월 20일이죠. 자,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이란 프레임으로 사모펀드의 주택 매집을 직접 겨냥한 행정명령을 서명하게 됩니다. 즉 대형 사모펀드가 단독주택을 대량으로 매집하여 임대형으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이 정부 보증대출 HUD라 그러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렸습니다. 더불어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의 사모펀드의 벌크 매입이 지역 주택가격과 임대료를 인위적으로 올리는지 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특히 가격 책정 알고리즘을 이용한 담합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압류된 주택 등이 시장에 나올 때 사모펀드 같은 기관 투자자가 입찰하기 전에 실거주 목적의 개인과 비영리 단체에 30일간 우선 협상권을 주는 제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때처럼 세금 폭탄을 때리기보다는 정부 혜택을 차단시키고 반독점 규제라는 칼날을 휘두르는 거죠. 특히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이 미국 중산층의 아메리칸 드림, 즉 내 집 마련을 빼앗게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는 트럼프 지지층과 중도층 모두에게 강력하게 어필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과거 역사에서 사모펀드가 큰 문제가 된 적이 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 먼저 저희가 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1980년대 기업 사냥꾼의 등장입니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LBO 강풍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시기는 사모펀드가 기업의 구원자가 아닌 약탈적 사냥꾼, 코퍼레이트 레이더스로 각인된 때인데요. 주요 사건으로는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RJR 나비스코 인수전 1988년 우리 88 올림픽이 있었던 해에 있었던 건데 당시 KKR이 거대 식품 담배 기업인 RJR 나비스코를 무려 250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한 수백조 원 된다 그러죠. 여기에 인수했는데 자금의 대부분을 정크본드 즉 고위험 채권으로 조달해버리게 됩니다. 전형적인 LBO 즉 차임 매수였던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너무 많은 빚을 내서 회사를 산 탓에 이자를 갚으려고 멀쩡한 부서를 쪼개서 팔아버리고 대규모 해고를 단행하게 됩니다. 영화로도 나왔죠. 문 앞의 야만인들이라고 사모펀드의 잔혹성을 상징하는 사건이 되었죠. 자, 두 번째는 2000년대 중반입니다. 리테일 아포칼립스의 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토이자로서 사모펀드들이 잘 나가는 유통업체들을 사들인 뒤에 부동산만 팔아치우고 빚을 떠넘겨 회사를 망가뜨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2005년 KKR과 베인캐피탈 등이 토이자러스를 인수해버립니다. 자, 이때 발생한 50억 달러의 부채를 회사에 떠넘겨버립니다. 토이자러스는 매년 4억 달러 이상의 이자를 갚느라 당시의 대세였던 온라인 쇼핑 시대로의 전환에 실패하게 됩니다. 돈이 없었거든요. 결국 3만 명 이상이 해고되고 사모펀드가 아이들의 꿈을 팔아치웠다는 거센 비판을 받게 되죠. 나쁜 새끼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 있었던 그림자 금융에 비대합니다. 위기 직전 사모펀드들은 저금리를 이용해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끌어모아 몸집을 불렸습니다. 자, 위기 당시 사모펀드가 소유한 기업들의 부채의 비율이 너무 높아 연쇄 파산 위험이 컸었는데요. 다만 역설적으로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강화되자 사모펀드가 그 틈을 타 사모대출 시장을 장악하면서 지금의 영향력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참 지독하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게 뭐냐면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가 있어도 사모펀드들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이놈들은 바퀴벌레 같은 놈들입니다. 죽여도 또 나옵니다. 규제가 들어오면 그 벽을 부수기보다는 벽을 타고 넘어갑니다. 아예 새로운 길을 뚫어버리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뭐를 했다 그랬죠? 강력한 압박 속에서도 그렇죠? 돈보다는 정부 혜택 못 받게 그랬더니 어떻게 전환하고 있냐면 지분 투자에서 대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가 사모펀드의 주택 매집을 막자 이들은 직접 집을 사는 대신에 백기사가 됩니다. 즉 주택 건설업체나 중소임대사업체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는 사모대출, 프라이빗 크레딧 형식을 취하게 되고요. 겉으로는 알아 이제 우리 집 안 살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집에서 나오는 이자 수익률을 다 챙겨버리게 되는 거죠. 즉 규제는 피하면서 수익은 그대로 유지하는 기가 막힌 수법인 거죠.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동산 대신에 AI 인프라입니다. 부동산이나 헬스케어 규제가 까다로워지자 이들은 정부가 오히려 장려하는 AI와 에너지 인프라로 총구를 돌렸습니다. 블랙스톤 대표적인 곳이죠. KKR 같은 공룡들은 현재 데이터 센터, 전력망, 칩 제조 시설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자, 이후로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제조 우선주의 맞물로 오히려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끝으로 과거에는 기관 투자자 즉 연기금 등의 돈만 굴렸다면 이제는 일반인들의 퇴직연금
와, 401k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놈들이죠. 최근 규제 완화 흐름을 타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모펀드 상품에 가입하기 쉽게 만들고 있는 거죠. 즉 정부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수천만 명의 개인미들의 은퇴 자금이 묶여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정부도 함부로 사모펀드를 때려잡기 힘들어지게 되죠. 야, 일종의 인질 작전인 셈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트럼프가 누구죠? 부동산 재벌이었죠. 근데 그가 부동산 재벌이 되는 과정 속에서 사모펀드와 같은 행적을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원조였다니까요. 원조였다니까요. 전형적인 LBO 수법을 썼고요. 내 돈은 채소와 남의 돈은 베팅, 거의 깡패였죠. 그렇죠? 부채는 기업에 떠넘기고 본인은 고의적으로 파산하고 돈은 자기가 챙기고, 그리고 트럼프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무형자산을 극대화시켜버리게 되죠. 야, 2000년 이후부터는 직접 건물을 짓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빌려주는 일명 라이센스 비즈니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때 당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대마불사의 협상술. 내가 망하면 너도 망해. 그 다음에 프리패키지 파산 이제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 트럼프가 총 6번의 기업 파산했거든요. 근데 모두 법인 파산, 즉 챕터 11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없애는 게 아니라 빚을 탕감받고 다시 시작하는 기업 회생 절차를 기가 막히게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과 하이퍼볼의 전략인데요. 즉 대출을 받을 때 자신의 자산 가치를 극도로 부풀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최근에 이란과의 협상에서 트럼프가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서주에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헬스도 결국 이거와 연결됐다라는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참 재밌는 것은 유나이티드 헬스, 자 지금 뭐 미국의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자, 일반 사모펀드들은 요양원을 사고 주거용 부동산을 사고 병원을 사고, 그렇죠? 왜 욕을 먹는다 그랬죠? 수익을 위해서 공공성을 파괴해버리는 것. 정부 보증 대출 차단 및 조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자, 유나이티드 헬스는 보험회사, 근데 병원을 삽니다. 의사그룹을 삽니다. 데이터 기업을 삽니다. 대박이죠. 그리고는 그렇죠, 과도한 병원비 청구. 보험 사기죠. 그 다음에 문제는 근데 경쟁자가 없어. 너무 커가지고. 단독점법을 강화하면서 옥죄고 있는데 최근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다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세상이 바뀌어서 인간이면 건들지 말아야 되는 그 영역까지도 건드려버리는 이 문제. 여러분 전쟁이 가려져서 그렇지 지금은 굉장히 옥죄오고 있고요. 자, 이 시장이 지금 금리가 내려가야지만 하는데 지금 이게 파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연쇄 부도로 연결이 되거든요. 자, 미국 현지에서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사모펀드 수출 사건 함께 살펴보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신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다시피 자, 미주노 공부방 여러분의 유일한 방주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VIP 멤버십 가입한 후에 고정 댓글 타고 오실 수 있고요.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부 순서. 그렇다면 이 사모펀드 대출 리스크와 함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종목은 무엇인가? 딱 두 종목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